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절차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여야의 막판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번 주 흐름은 어떨지 오늘도 주요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병세가 위중하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황은 이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3주년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변론 전략을 논의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고리로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구구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중도 확장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띄우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중도층 공략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면서 한때 구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동해안과 영남 지역엔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제 정말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앞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종 진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변론이 끝나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주어진 2시간 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재 결정 이후의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기로 했습니다. 김희수, 송도한 등 대표 변호사들을 포함해 대리인단 다수가 변론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야권의 폭거나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주어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전날까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 원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국민 사과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투표 절차인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인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가운데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헌재는 결정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주에 양측의 기일을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그리고 위법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의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입니다. 국회 측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단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는지도 관건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역시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가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변론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뚜렷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기관을 장악할 목적이었는지도 파면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고리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로 클릭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 해명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별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탄핵 선고를 내리면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서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극우정당 이미지에 가두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극우클릭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중도보수 발언 논란에 두고도 민주당은 본래 중도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의 책임을 버려 민주당 역할이 커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탄핵 심판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와 헌재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극우 공세에 집중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요.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도 진행합니다. 요즘 날이 정말 많이 건조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부산 어린이대공원 근처 야산에서 불이 나 한때 구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해서 대응 태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소방 헬기 여러 대가 연달아 물을 뿌립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앞 야산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는 한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불은 나무와 낙엽 등을 태우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대충 한 0.1헥타르 정도 소실 추정됩니다. 그 원인은 아직 확인 안 됐고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결과 어제 하루 동안만 부산과 인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산불 5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끌어올리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공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용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전등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진에어는 이착륙 제한 시간을 이유로 오늘 아침 대체 항공편을 띄우기로 하고 승객 170여 명을 근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을 이유로 10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가장 큰 피해를 낸 전쟁으로 기록이 됐죠.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협상이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 날아든 드론을 요격하는 포격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 3년 사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에게는 대피가 일상이 됐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포성과 공포 속에 저마다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То я коли залишаюся одна і чую тривогу, то мені страшно і не по собі. Тому у більшості я закриваю двері в кімнаті. 그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수만 명으로 추정되고 1,00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군 사상자는 러시아 측 80만 명, 우크라이나에선 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투입된 이후 북한군 사상자도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은 파악했습니다. 기약 없는 전쟁의 전환점이 마련된 건 지난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였습니다. I think I can say with great confidence he wants to see it ended also. That's good. And we're going to work toward getting it ended and as fast as possible.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고 양측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미러 회담 후 젤렌스키와 켈로그 미 특사가 만나 광물 협정과 안보 보장을 논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працювати швидко і дуже виважено. 미국은 전쟁 1, 2년 때와 달리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러시아의 침공 대신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표현하는 등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안보 책임을 압박하는 동시에 EU가 대러 제재를 언젠가는 풀어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이번 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섭니다. 전쟁 발발 3년, 미러 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온다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란다면 준비돼 있다며 조건이 즉시 제공된다면 나토와 대통령직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나토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내건 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해킹으로 2조 원대 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북한의 해킹 부대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막힌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킹해 핵 개발 비용과 김정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바이비트에서 2조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업계에선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도와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는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고 수법도 이번과 비슷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를 비롯해 안다리엘과 김숙희 등 67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다리엘은 지난해 초 국내 방산업체 수십 곳을 해킹해 핵심 기술 자료를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관련 인력은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정찰총국과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등에 소속돼 군사기밀 수집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나 핵 개발에 사용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해킹이 북한이 목돈, 큰 규모의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따라서 이 돈들이 북한 핵 개발이나 김정은 비자금에 아주 큰 기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로 인한 피해 금액을 9,600억 원으로 집계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공조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증세로 열흘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위중한 상태라는 게 교황청의 설명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자진 사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열흘째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외신들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교황의 의식은 명료하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È aperta la porta a tutte e due le possibilità. 교황청은 건강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처럼 자진 사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미사는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하고 교황의 회복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병원 주변엔 회유를 기원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회유를 기원하는 사진이 투사됐고 세계 곳곳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onight we heard that he is not okay, and we are praying for his speedy and complete recovery.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8살로 지난 2013년 비유럽이자 남미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주기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내일 열리죠. 이걸 앞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종 진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수시로 회의를 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주어진 2시간 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재 결정 이후의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기로 했습니다. 김희수, 송도한 등 대표 변호사들을 포함해 대리인단 다수가 변론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야권의 폭거나 부정선거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주어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 진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전날까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 원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국민 사과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재판관 평의에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최종적으로 투표 절차인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인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가운데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헌재는 결정서 작성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주에 양측의 기일을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했냐, 또 위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입니다. 국회 측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단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는지도 관건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역시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가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변론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뚜렷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기관을 장악할 목적이었는지도 파면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중도 공략 같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민주당 기자간담회의 화두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었습니다. 계엄 예견과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대통령 탄핵 제기, 국민 통합 정치를 포함해 10가지가 이른바 내란 극복 리더십으로 소개됐습니다. 여당이 극우화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설정했다며 지금처럼 가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대표도 SNS로 중도 포용 메시지를 내며 보조를 맞췄는데 특히 여당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중도층의 민심 흐름을 반영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대 교체와 국민 통합을 기치로 기자회견을 열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에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도가 정말로 바라는 건 국민 통합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서울의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노린 미봉책이라고 깎아내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을 주제로 한 야당의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당 차원의 대선 행보 지원 사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복잡한 셈법 속에 대선 언급은 여전히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끌어오는 방안에 고심이 깊은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으로 연일 중도 보수를 내세운 데 대해 선거 전략상의 의도적인 우클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여당을 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여당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이 있느냐며 그럴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 토론에 대해서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인물의 무례한 질의에는 답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 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부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때 구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해 대응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 위로 소방 헬기 여러 대가 연달아 물을 뿌립니다. 부산 어린이 대공원 앞 야산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는 한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는데 불은 나무와 낙엽 등을 태우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대충 한 0.1헥타르 정도 소실 추정됩니다. 원인은 아직 확인 안 됐고 조사 중입니다. 산림청이 집계한 결과 어제 하루 동안만 부산과 인천, 경기도 등 전국에서 산불 5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끌어올리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공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용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9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내부 전등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려던 진에어 항공기에 기체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진에어는 이착륙 제한 시간을 이유로 오늘 아침 대체 항공편을 띄우기로 하고 승객 170여 명을 근처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을 이유로 10시간 넘게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륙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기내 연기 발생으로 공항에 귀환해 비상 착륙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에어버스 A350-900 기종으로 전날 저녁 9시쯤 LA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호주 시드니를 향해 비행하다가 약 30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여객기가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탑승 승객 162명 모두 내려 다른 항공편으로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 일정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2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그리고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예고된 만큼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해 금리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는 건 이미 예고됐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9%로 내다봤지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며 1.6%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1.6% 정도 저희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점은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습니다. 시장에서도 인하 전망이 55%로 동결보다 우세합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한데 추가 경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동결 배경이 된 환율 급등세도 주춤해졌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넘게 계속 침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향후 수출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정말 불안 국면이 잠겨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이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가 역시 올해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변수입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인하에 나설지를 두고는 막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다름 아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반도체 기초 역량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대부분 뛰어넘었다는 전문가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면서 우리 산업에 위협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10년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간 성과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문가 설문 결과 중국은 거의 모든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초 역량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업체가 강점이 있던 메모리 분야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센서 분야에서 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한 것이 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재 확보와 원천 기술, 결국 그게 산업의 기반이 되거든요. 반도체 기초 연구와 설계 분야에서는 미국, 타이완 등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고 석박사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인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보호 무역주의도 걸림돌입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and pharmaceuticals, drugs and pharmaceuticals and
lumber probably and some other thing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공급망이 얽혀있는 우리 업체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반도체 장비 국산화 등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비도 많이 국산화했지만은 이 미국이나 이제 서방이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중국은 그런 부분을 다 대체하려고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산업이 국제 정세와 맞물려 격변을 거듭하는 상황. 경쟁력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핵심 우위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6.3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만큼 날이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겠고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해서 화재 위험은 무척 높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확대 발령됐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조업하는 선박이나 해상교통 이용객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1cm가량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 안동 6도, 전주도 6도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강해서 낮에도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정말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여론전 역시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고리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로 클릭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거짓 해명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별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탄핵 선고를 내리면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서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극우정당 이미지에 가두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극우 클릭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의 중도 보수 발언 논란을 두고도 민주당은 본래 중도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의 책임을 버려 민주당 역할이 커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만년 야당이 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탄핵 심판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와 헌재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극우 공세에 집중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창신동에 있는 사업장을 시찰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김 전 총리와 회동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국회의원과 만났고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도 회동이 계획돼 있어 야권 통합을 위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도 진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 증세로 열흘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위중한 상태라는 게 교황청의 설명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진 사임설까지 제기하는데요. 교황은 병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 인류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적인 폐 감염으로 열흘째 입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의 병세가 위중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외신들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려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교황의 의식은 명료하고 평온한 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때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l Papa è fuori pericolo? No, il Papa non è fuori pericolo. È aperta la porta a tutte e due le possibilità. 교황청은 건강 악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의 경우처럼 자진 사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입원한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인류의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미사는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대신 집전하고 교황의 회복을 위한 특별 미사를 열었습니다. La nostra preghiera perché il Signore lo assista nel momento della prova e della malattia.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원한 병원 주변엔 회유를 기원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오벨리스크에는 회유를 기원하는 사진이 투사됐고 세계 곳곳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Tonight we heard that he is not okay, and we are praying for his speedy and complete recovery.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8살로 지난 2013년 비유럽이자 남미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즉위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는 인물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협상을 추진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도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 평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며 처음으로 하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З останнього, якщо мир для України, якщо вам дуже потрібно, щоб я залишив свій пост, я готовий. Друга історія, можу поміняти це на НАТО.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받아쳤습니다. Да, диктаторами точно не будемо, просто не цікаво. Не цікаво, розумієте? Я законно обраний президент, не через якусь силу, тощо прийшов до влади, не прийшов, мене обрали, 73%.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이상의 역할,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겐 긴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지원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지분을 요구하면서 광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는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합의한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에도 쟁걸음입니다. 야부코프 러시아 처관은 이번 주 후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앞으로 2주 안에 양국 특사가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3년을 맞아 종전협상과 미러 정상회담 추진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은 바빠졌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종전 추진으로 자칫 강요된 평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이런 태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우리도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YTN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를 모텔에 고립시킨 채 돈을 빼돌린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휴대전화를 장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실상 모텔에 감금당한 채 4천여만 원을 빼앗긴 A씨. 3주 동안 1억여 원을 뜯긴 또 다른 피해자 B씨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했습니다. 구글로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지시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정식 어플 검색. 그리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제어해 경찰청 피싱 방지 앱으로 둔갑한 악성 앱을 설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 드린 건데요. 이게 경찰청 앱이거든요. 시티즌 코난이라고. 이렇게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은 피해자의 통화, 문자 내역은 물론 연락처까지 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번호를 사칭해 화면에 띄우는데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도 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통제합니다. 112에 전화하잖아요. 그 피싱범이 긴급신고 112입니다. 경찰 흉내내는 거예요. 검찰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전화 받는 놈이 대여섯 놈은 될 거예요. 카메라나 녹음 기능 조작도 가능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당이 빼낸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데 국정원은 최근 악성 앱이 빼낸 정보가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도록 설계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빚이 7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곡간이 32년 뒤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라 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OECD 회원국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72년에는 나라 빚이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도 식어 실질 GDP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50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해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일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가는 2040년부터 적자 상태가 되고 2057년에는 완전히 바닥나 재정 위험에 내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72년이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고 올 우리 사회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국방 계획을 해야 되고 산업 체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작은 사회 하지만 더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사회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 보고서의 기준이 된 중위 인구 추계보다 인구가 660만 명 더 늘어날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605만 명 적어진다면 국가 채무 비율은 9%포인트가량 더 오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소한 합계 출산율이 1.08명에 이르는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재무장관 회의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협력 방안과 올해 업무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초저가를 찾는 원산지 발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딸기부터 미국 가자미까지 저렴한 수입 상품들이 식탁에 오르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쌀지라도 신선식품은 국산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가격이 싸면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형마트들도 더 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산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입처가 다양해진 대표적인 품목이 돼지고기입니다. 기존의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넘어서 유럽과 남미산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당도가 낮아서 인기가 없던 이집트산 딸기나 국산보다 크기는 큰데 가격은 반값인 미국산 가자미도 수입 신선식품 코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국산보다는 저렴한 외국산 과일 세트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싼 물건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네 식탁을 보면서 이젠 다국적 연합군을 연상하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식품 시장을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 제로 슈거가 아닐까요? 탄산음료부터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제로슈거 김치까지 등장해서 그야말로 제로의 시대인데요. 그런데 영 개운치 않은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로가 붙은 음식이라면 양껏 드셨던 분들은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대표적인 대체당입니다. 이 아스파탐이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발견됐습니다. 쥐에게 12주간 매일 제로슈거 탄산음료 3캔 분량을 먹였는데요.
그 결과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며 혈관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WHO와 식약처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일 허용량을 넘기려면 제로콜라를 33캔 이상 마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만 인공감미료가 인체에 장기적으로 미칠 위험에 대한 연구도 잇따라 나오는 중입니다. 따라서 제로라면 안심돼, 무조건 괜찮아 이런 인식은 다소 위험합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 건강을 고려해서 인공감미료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설레기보단 고민이 깊어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등록금에 월세와 식비까지 들어갈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신문은 적자 가계부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3명의 가계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했을 때 내야 할 돈이 평균 35만 원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월세 아끼려고 2시간 거리를 통학한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월세가 60만 원이고요.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360만 원입니다. 알바비나 용돈을 받아도 적자인 대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생활 필수품 비용이라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알바할 시간도 없는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기상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거 올리면서 여유가 없던 대학생들 사정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신문은 장학금이나 기숙사 확충 등 복지를 늘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힘든 경제 상황을 짚는 기사들 몇 개 전해드렸는데 오늘 살펴볼 마지막 기사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이제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1분위는 먹고 사는 데만 69%를 썼다고 하네요. 고시원에 사는 한 60대는 최근 마트에도 안 가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고시원 월세도 올라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저소득층의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허리를 졸라매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이 비중이 69%까지 늘어났다는 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반면 소득 5분위 상위 20%가 같은 항목에 쓴 돈은 45%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건수가 1년 만에 51% 늘어서 이 또한 역대 최대입니다. 모두가 견디기 쉽지 않은 고물가지만 그 파도가 유독 저소득층을 더 크고 잔혹하게 덮치는 모습입니다. 2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되는 소식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회의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이 빠진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반 트럼프 외교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G20 첫 순서인 외교장관 회의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의장국인 남아공의 백인 토지 몰수 정책과 연대, 평등, 지속이란 G20 의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난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DEI 기조와 닮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연이어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도 빠져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다자 외교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Our country is going to become rich again, very rich.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미국이 빠진 G19 회의에선 대신 중국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개별 회담 탓에 지각한 왕이 외교부장을 기다리느라 개막식이 30분 지연됐을 정도입니다. 왕 부장은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을 비난했습니다. 강대국은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정글로 후퇴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선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다자주의 실천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談判을 두고 생긴 서방 세계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所有当事方，包括利益攸关方，都应该适时地参与到这个和谈的进程当中。 미국이 관세 전쟁을 확대하면서 세계 각국과 등을 돌린 사이 중국은 반트럼프 외교전을 펼치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이 새로운 기술 패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역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전략으로 AI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AI 경쟁력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에서 비롯됩니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AI 패권을 바라봅니다. 중국은 AI의 실용성과 산업 적용에 집중합니다. 기술 자체의 혁신보다 실질적인 응용과 산업적 성과를 우선합니다. 안면과 음성인식, 스마트시티, 금융 AI 같은 응용 서비스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Now, as these AI models become applied in business use cases for law, for medicine, for education, the demand will still be off the charts in terms of the serving. So the demand will go up over time. AI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터넷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를 강조하며 규제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다 감시 시스템과 공장 자동화 등 AI 기반 사회 인프라도 큰 역할을 합니다. It does use a large amount of data. However, DeepSeek has the advantage of standing on the likes of ChatGPT because they have done the work for a number of years already. 이 때문에 미국 관점에서 딥시크와 챗GPT를 비교하는 식으로 두 나라 경쟁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AI 경쟁력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의 활용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 능력도 포함돼야 합니다. 중국은 특유의 정책 환경과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AI 패권을 노립니다. YTN 권영입니다.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초등학생 영어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날카로운 논리력을 뽐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초등학생들이 영어로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빈곤한 유권자에게 우선적인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It's the government's fault at the end of the day because they are the one that made them like this from unfair environment and economies. Okay, opposition might say that. 여러 팀을 꺾고 올라온 자리인 만큼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집니다. See, if poors receive the right to gain more votes compared to the majority, this will only increase the feeling of hatred towards support and make people think that there is no reason to protect them further on. 우승팀이 결정되는 본선 마지막 경기. 상대 주장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반박 지점을 찾아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결승전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국제리그에서는 도리토스 팀과 샤크 팀에게. 이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작년에 본선도 못 진출해서 근데 너무 기뻐요. 되게 기뻐요. 네, 믿기지가 않아요. 국내 리그에서는 베지킬러스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형식적인 영어 공부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어 토론이라는 걸 통해서 영어에 재미를 붙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91개 팀, 364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이틀 동안 국제관계,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영어로 논리력을 뽐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중학생 영어 토론 대회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화재 보존 등으로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다른 지역으로 넘길 수 있는 용적 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용적 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해 올 상반기 안에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 이양제는 중복 규제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할 때 재산상 손실을 덜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6.3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져서 어제만큼 날이 춥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 텐데요. 어제만큼 체감 추위가 심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바람이 차갑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며 오늘 아침도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5.9도, 대전이 영하 6.2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 정도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는 7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확대 발령됐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즈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